제가 자동차 콘텐츠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로 부산 모빌리티 쇼에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부산 모터쇼에 갈 때도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아직도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성찰을 시켜버리네. 도와주십시오. 2년 전에 그때는 모빌리티 쇼도 아니었어요. 부산 국제 모터쇼였죠. 그때 기아 EV6 시승차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물론 되게 편했어요. 편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장거리 시승을 할 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는 아예 전기차와 정반대 성향의 차를 빌려보자 라는 생각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오늘, 내일 시승하게 될 차량은요, 푸조 308 1.5 HDI입니다. 디젤 소형 해치백이에요. 전기차와는 정반대, 상극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C가 마르고 있는 세그먼트의 차량이에요. 지금 현재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부산까지 내려가 보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가득 찬 기름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주행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고요. 지금 잠실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좀 뭉뚱그려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하고 지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푸조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 이 전세대의 308 내지는 307, 그때는 펠린룩이라고 해서 고양이 눈을 형상화한 되게 찢어진 라이트를 썼었는데 그때를 푸조 디자인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암흑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이쁜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디자인이 암흑기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지금 푸조의 디자인이 너무나 강렬하게 이쁘게 바뀌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자의 이빨을 형상화한 DRL을 비롯해서 라인 자체가 되게 과감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뭐 이런데 범퍼 부분의 라인 같은 거라든가 이 라인들이 또 다 보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차는 엄청나게 많은 라인들이 들어갔거든요. 보닛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라인이 있고 또 이쪽에 라인 있죠. 이 라인 밑으로 해서 또 라인이 있고 또 라인이 있고 여기서 꺾여 들어가면서 팬더 윗부분에서 볼륨감을 한번 주기도 하고 이 라인이 가다가 사라졌다가 이 뒤에서 또 라인 생기고 라인 생기고 라인 생기고 후면부로 가면은 라인 진짜 많아요. 꺾였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꺾였다가 막 이렇게 크기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작은 차란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차에 라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쪼개서 집어넣으면은 차가 얼핏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이고 난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308은 과격하면서 멋져요. 되게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질의 남성이 생각나기도 하죠. 이 작은 소형 해치백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푸조의 디자인이 확실히 전성기의 폼을 가지고 있긴 해요. 펠린룩 때 푸조가 약간 고양이상이었다면은 지금은 완연한 사자의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륜 구동 기반의 해치백이기 때문에 푸조의 차들이 원래 전반적으로 전면부 오버행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게 펠린룩 시절의 푸조 때는 되게 껑충해 보였어요. 407 세단에 쿠페형 모델이 있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턱주가리를 항상 깨버리고 싶었어요. 쿠페 오버행이 왜 이렇게 길어? 그게 푸조만의 디자인 메리트라고 하는데 저는 앞만 봐도 이쁘다는 생각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308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버행이 길긴 길지만 전면부 노즐을 최대한 앞으로 끌어내리면서 더 공격적인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오버행이 김에도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죠.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T 트림이에요.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산뜻한 느낌을 내고요. 연두색 스티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산뜻한 느낌을 내죠. 차량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블랙으로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소재감들이 가죽은 아니에요. 이게 우레탄 소재일 건데 악어 가죽 같은 표면 처리를 해놨거든요. 푹신푹신하기도 하거니와 되게 고급진 느낌을 냅니다. 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푸조 3008 모델을 타면서도 안 좋은 소재들도 쓰이긴 쓰였지만 손이 닿는 곳에는 되게 폭신폭신한 소재를 써서 차량의 급이 높아 보이게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닿는 곳 대부분에는 다 부드러운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넘어서 계기판을 보는 이 푸조 특유의 디자인 역시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되게 어색한데 이거 익숙해지면 진짜 편하거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되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밑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가져 있고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양 옆으로 열리는 형태의 것을 쓰고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엔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킹과 매뉴얼 모드만 버튼식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레버식입니다. 알았어. 문 열어놓고 기어 조작했다고 저렇게 사이렌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 시끄럽네. 지금 날이 되게 더운데 안타까운 소식은 이 차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차급을 생각해보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고, 그래도 이 열선 시트랑 열선 스티어링 휠 정도는 갖추고 있고요. 2열 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자세가 텔레스코픽이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제법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스티어링 휠이 많이 뽑혀져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시트 뒤쪽에 레그룸이 좀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조금 긴장하는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운전석 바로 뒷좌석 쪽이 조금 레그룸이 남는 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반대예요. 운전석 뒤쪽에 레그룸이 조금 덜 남는 편이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뒤쪽으로 미루지 않는 한 아마 조수석 뒤쪽에 레그룸이 조금 더 넓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시트를 중간에 좀 파놓은 것도 있고요. 시트의 형상 자체가 무릎 있는 쪽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고,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렸다 보니까 발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머리 공간은 그래도 천장에 닿지는 않는 편이에요. 시트 등받이는 조금 세워져 있는 편인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센터 콘솔 부분에 별도의 에어벤트 달려져 있고요. C타입 USB 충전 단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시트백 포켓 역시 그물망 형태로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뭐 열선 시트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를 내려보면은 컵홀더 별도로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트렁크는 이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은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식 아니에요. 수동식입니다. 아주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소형 해치백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스키스루를 할 수 있게 가운데가 뚫려져 있고요. 6대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시트와 트렁크 바닥 부분에 한 이 정도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짐을 좀 안쪽까지 밀어넣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렁크 밑바닥을 들춰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여유 공간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러기지 스크린은 별도로 뺄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뺄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트렁크 밑바닥에다가 보관을 한다던가 그런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탈거한다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 이런 데 손으로 잘못 그으면은 이사단 납니다. 이사단 나요.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젤 파워트레인의 차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최근에 탔었던 게 아마 X5 30기였죠. 그런데 걔는 가격도 1억이 넘어가고 6기통 엔진이잖아요. 얘는 4기통에다가 일반적인 대중차란 말이에요. 시동 버튼을 걸어볼까요? 그나마 지금은 제가 주행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 충주인데 처음에 냉간 시동 소리 듣고 조금 놀랬어요. 이 급의 디젤 차를 너무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살짝 놀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탔던 디젤 엔진 차들이 되게 시끄러운 차였구나. 최근 들어서는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차밖에 탈 일이 잘 없다 보니까 말이죠. 향수를 안고 한번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아까 전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촬영한다고 세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동안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사실 MVH적으로 디젤 엔진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착화 방식이 아예 다르니까. 그만큼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을 수밖에 없는 엔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시절에 디젤 엔진이 사랑받았던 거는 연비가 좋다는 거였거든요. 플러스로 비교적 낮은 배기량이지만
낮은 회전수에서도 발휘되는 최대 토크, 그것이 장점이었죠. 그래서 특히 소형차들의 디젤 엔진들이 많았어요. 대학생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차, 기아가 프라이드란 이름 다시 내세우던 차, 그 차의 디젤이었거든요. 그 컴팩트한 차체 크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디젤 엔진의 최대 토크, 이런 것들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왔던 i30 1세대, 야, 그것도 진짜 물건이었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차량을 탔는데 대략 비슷해요.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130마력대고요. 최대 토크가 30.6kg 포스미터입니다. 사실 1.5리터 엔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최고 출력 130마력, 보잘것없는 수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리터 엔진 대비해서 토크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그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이 바로 1750rpm대예요. 신호에 걸렸다 풀렸다, 그리고 정체가 풀렸다 걸렸다 막 이러는 상황에서도 금방금방 앞차를 따라 나가주는 그런 토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죠. 출력적으로 NVH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은 좀 고속으로 올라와서 괜찮거든요. 풍절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생각보다 앞에 윈드실드가 되게 많이 눕혀져 있거든요. 로드 노이즈가 조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속 주행 영역으로 가면은 이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좀 덜하죠. 최대 토크가 발휘될 때쯤 해서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도 제법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NVH에 대해서 예민하시면요, 이 디젤차 절대 못 타요. 저도 NVH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디젤 파워트레인을 상당히 좋아했었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소형 해치백에 뒤에서 쭉 밀어주는 듯한 토크감이 살아있는 디젤 엔진의 조합, 이거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 타보면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후련한 느낌이 있어요. 토크가 조금 높은 차량을 타보면은 되게 후련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 출력은 130마력을 간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속 페달 제가 한번 꾹 눌러 볼게요. 가속 페달 꾹. 참고로 방금 전에 풀악셀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디젤 엔진이 이 속도를 즐기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차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죠. 충주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왔는데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 중간 집계 한번 해드리면요, 21.2km/L입니다. 제법 괜찮은 연비 뽑아내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되고 있는데 아주 막 그렇게 뛰어난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난 느낌도 없거든요. 현재 오버드라이브 영역인 8단인데요. 여기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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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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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패들 시프트 이용하니까 되게 빠르네요. 오토 모드로 놓고 왔을 때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할 정도로 너무 무난한 변속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니까 이렇게 빠르군요. 근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인데 잠깐만 가속 페달 밟아 볼게요. 뚝뚝뚝 끊기듯이 약간 그래픽이 옮겨지죠. 토레스 EVX 탔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 차량이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되게 많은 할애를 했더라고요. 앞 차량에 서서히 조금만 붙어볼게요. 서서히 조금만. 계기판에 그래픽이 뭐 하나 뜰 거예요. 예, 장애물 근접이라고 뜨죠. 방금 전에 그래픽 들어왔을 때 느낌 보면은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사라질 때도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봐도 지금 미디어로 되어 있는데 전화도로 넘어가 본다. 애니메이션 떴던 거 있잖아요. 영상 쪽으로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트랜지션 되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저도 몇 번 하다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니 트랜지션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 가끔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기판 그래픽이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습니다. 에이다스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 차들은 르노 코리아 차들도 그렇고 보통 우리나라는 크루즈 기능만 있잖아요. 근데 속도 리미트, 속도 제한 버튼이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이 속도 제한 옆에 있는 어시스트, 이거를 누르셔야지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누르면은 OK라고 뜨죠.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지정해주면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저속 운행 중인 차량에 속도 맞춰서 주행 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차선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주행 중인 거 보이시죠? 네,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있다고 해요. 가격대가 가격대고 세그먼트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 버튼에 보면은 일시정지 재생 버튼이 있어요. 당연히 오디오 관련된 버튼이겠지 했거든요. ACC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팅 그대로인데 일시정지가 돼요. 여기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그 세팅에 그대로 맞춰서 다시 ADAS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ADAS를 켜고 주행을 하다가 이거를 기능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보통 취소를 많이 하잖아요. 취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세팅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일시정지랑 재생 버튼 이거는 신박한데요?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동을 하는데 되게 부드럽게 제동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ACC의 성능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드디어 부산에 당도했습니다. 부산요금소. 한번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푸조의 차들은 되게 독특해요. 푸조 3008을 시승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토션빔이라고?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에요, 3008이. 근데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코너링에서는 너무 쫀쫀한 거야. 전반적으로 푸조의 승차감이 지금 그런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처럼 주행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헐렁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높은 속도로 코너링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체가 짱짱하고 쫀쫀할 수가 없어요. 308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해치백이잖아요. 아주 부드럽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유럽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른 푸조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탄탄한 거지, 독일산 차량들 한번 비교해보면은, 제가 A3를 타보고 그 다음에 1시리즈랑 2시리즈를 타봤었네요. 308은 그에 비하면은 정말 편한 차죠. 정말 편한 차예요. 그런데 코너링 먹는 것만 봐도 네, 순간적으로 롤이 어느 정도 기우뚱하는 건 있는데, 타이어가 이 노면을 놓지 않고 쫙 쫀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회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 자체가 되게 묵직하게 전달되는데, 거기에서 이 차 좀 믿음직하겠다 라는 느낌이 확 들기도 하죠. 가뜩이나 컴팩트한 차체이기 때문에 선회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차량 잠깐 섰으니까 록트록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거의 세 바퀴에 가깝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록트록이 짧게 느껴지지?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록트록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탔었던 아우디 Q8 있잖아요. 그게 록트록이 2.2바퀴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록트록이 이렇게 길다고? 아까 고속주행하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좀 몰랐던 부분인데, 저속에서 미션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 차량을 지금 어쨌든 400km 넘게 주행을 했잖아요. 지금 부산까지 와봤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푸조 3008을 시승을 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세팅이거든요. 승차감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되 코너링 성능은 좋은 거,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세팅이긴 한데, 솔직히 푸조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소평가받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30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 파워트레인 단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시기에 꺼림직하긴 하죠. 지금처럼 디젤 죽이기 정책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연내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또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사맞을 것 같거든요.
제 두 번째 부산 모빌리티 쇼 취재가 끝났습니다. 지금 완전 거짓말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 봐야죠. 그 전에 과연 지금까지의 연비 중간 정산 한번 해보시죠. 계기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유 게이지에 반도 안 달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연비 21.7km/리터. 아, 확실히 디젤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저는 부산 내려올 때마다 항상 먹으러 가는 범일동의 60년 전통 할매 국밥집 가서 수육백반 먹고요. 서울 도착해서 최종적으로 연비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 서울 도착해서요, 새벽쯤에. 오늘 세 번째 날, 이제 오늘 차 반납한 날이에요. 연비 얼마나 나올 것이고 한 번 주유로 서울에서 부산 왕복 가능할 것인가, 한 번 주유되어 있는 상태로 왕복 가능했고요. 여기 상암이거든요. 차량 반납하러 강남으로 갈 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 남았어요. 총 주행거리는 850km가 살짝 넘고요. 평균 연비는 무려 22.2km/리터를 장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첫째 날 있잖아요, 부산 내려가던 날, 그때 일정 맞추려고 조금 급하게 내려가는 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제가 이 디젤의 위험을 한동안 안 타고 있어서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때 사랑하던 디젤 소형 해치백, 연비가 엄청나다. 그리고 비교적 장거리 주행을 했는데 아예 안 피곤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덜 피곤하다 싶은 점은, 보통 이 급의 소형차들이 시트가 되게 단단하고 그냥 마냥 작기만 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는 시트의 크기도 어느 정도 큰 편이고 제법 폭신폭신해서 그래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야간 주행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없는 쪽만 쫙 상향등을 비춰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의외로 옵션도 많이 가지고 있다. 알루어 가장 깡통 트림이 3,600만 원이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GT 트림 같은 경우가 4,000만 원대인데, 국산차 기준으로 해서는 뭐 투싼, 스포티지, 소나타에 조금 옵션 많이 넣은 모델들, 중형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해치백의 무덤이잖아요. 소형 해치백을, 특히나 디젤 모델을 산다는 거는 사실 되게 니치마켓이긴 해요. 되게 한정적인 니치마켓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유럽산 해치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만족해 하실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없었느냐? NVH적인 단점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130마력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이 아주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손 베인 것도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의외로 핸드폰과의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 어제 그래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내비 보면서 왔잖아요. 반대로 서울 올라올 때는 이게 다시 연결이 됐거든요.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게 또 중간에 끊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잡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디젤 소형 해치백을 그 차량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만나봤는데 20대 때가 생각나는 시승이었어요. 나는 나이가 왜 이렇게 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고로 저희 다음에 시승할 차량 역시나 디젤 소형 해치백입니다. 디젤 소형 해치백 국내에 찾아보면은 구입 가능한 모델 두 모델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승할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TDI예요. 308과는 어떤 것들이 많이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